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머리가 쭈뼛하게 설 정도로 소름 끼치는 일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때는 5년 정도 전이었어요. 저는 임용을 준비하고 있는 임용고시생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임용을 준비했지만 2년 정도 떨어졌었고 이번 해가 마지막이다 생각하며 집에 틀어박혀서 공부만 하던 때였죠. 저희 본가는 작은 소도시 안에서도 유달리 외진 동네였는데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6층짜리 아파트 동이 3개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세대수의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편의시설보다는 논밭이나 황무지가 더 많은 그런 곳이었어요. 주로 저희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은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시내를 나가려고 해도 차로 좀 나가야 되는 거리다 보니 사는데 불편한 것도 당연히 있었지만 오히려 이런 환경이 공부를 하는 데는 더 좋거든요. 부모님은 맞벌이셔서 아침 일찍 두 분 다 일을 가셨고 남동생은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그때 당시 정비기술 배우러 다닌다고 할 때여서 집에 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거의 저만 집에 있다 보니 좋았죠. 따로 도서관이나 독서실 갈 필요가 뭐가 있나요? 집이 조용하고 저 혼자 있으니 집중하기도 좋은데요. 그렇게 그날도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비가 올 듯 말 듯 오지는 않고 먹구름만 잔뜩 끼어서 어둡고 축축했던 그런 날이었어요. 저는 방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공부를 한창 하고 있었죠. 그때 띵동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저희 집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저희 집에 올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요. 뭐지? 하면서 현관으로 갔습니다. 저희 집 인터폰이 오래돼서 화면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관문에 딸린 작은 바깥보기 창으로 밖을 보았어요. 웬 처음 보는 남자 2명이 있는 겁니다. 한 명은 안경을 꼈는데 겨드랑이에 굵은 노트를 끼고 있었고요. 옆에 남자는 그냥 평범하고 어려 보이는 남자더라고요. 도대체 누구지? 생각하며 물었죠. 그 남자들과 저는 현관문을 하나 사이에 두고 대화를 했습니다. 저는 바깥보기 창으로 밖을 보면서 말을 했고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 안경 낀 남자가 웃으면서 그러는 겁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 요 앞에 한국부동산에서 왔거든요. 한국부동산은 저희 아파트 앞 작은 상가에 딸린 유일한 부동산입니다. 워낙 오래된 곳이다 보니 거기 사장님도 얼굴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한국부동산 사장님도 아니고 처음 본 분이더라고요. 그런데요? 저희 집 안 내놨는데요. 아, 여기 3층에 집 내놓았거든요. 그래서 약속하고 보러 왔는데 집에 안 계시네요. 일부러 시간 내서 집 보러 오신 거라서 그런데 실례가 안 된다면 집 구조만 금방 보고 가도 될까요? 남자는 멋쩍은 얼굴로 엄청 서글서글하게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투만 보면 정말 평범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위쪽에 사는 아저씨가 도시로 나간다면서 집을 내놓는다는 말도 엄마한테 얼핏 들었던 것도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가 하면서 무의식 중에 문을 열 뻔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관 문고리를 돌리려다 멈칫했죠. 아무리 봐도 그 부동산 중개업자분의 얼굴이 처음 보는 얼굴이기도 하고 뭔가 상황이 좀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저는 문을 열려다 말고 다시 물었죠. 저기 근데 한국 부동산이라고 하셨죠? 아, 예. 제가 거기 사장님 얼굴 아는데 그분 아니신데? 하하, 직원입니다. 직원요? 예. 그 남자는 사람 좋게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솔직히 이 근처는 온통 논밭이고 건물이라고는 저희 아파트밖에 없는 외진 곳이라서 유일하게 있는 그 부동산도 정말 한가하거든요. 제가 알기론 그 부동산 사장님도 저희 아파트 사시는데 나이도 좀 있으시고 그냥 노느니 쉬엄쉬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가한 곳에서 직원까지 둔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 말에 저는 좀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그 부동산 분이 웃으며 다시 재촉하더라고요. 저기요. 네? 구조만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분이 일부러 집 보려고 시간 내서 오신 건데 헛걸음 시키기가 너무 미안해서요. 저기 죄송한데 저희 집은 좀 그렇고 차라리 5층에 가보세요. 거기에 아저씨랑 아들 2분 사시는데 매일 집에 있으신 것 같던데. 아이고, 어떻게 또 5층까지 올라가나요? 방금 내려왔는데. 아, 그러면 잠시만요. 부동산 사장님하고 얘기를 직접 해보시겠어요? 그러면서 다 들리게 통화를 하는 겁니다. 여보세요? 네, 사장님. 저 여기 집을 보러 왔는데 주인분이 안 계시네요. 그래서 1층에서 잠깐 구조만 보고 가고 싶은데 경계가 많으신지 문을 안 열어주셔. 사장님께서 직접 말 좀 해주시겠어요? 서로 아시는 분인 것 같은데. 남자는 그렇게 말하더니 다시 저희 집 문을 똑똑 두드리며 말하는 겁니다. 저기 사장님하고 직접 통화 좀 해보시겠어요? 그 순간 진짠가 싶어서 전화를 받기 위해 순간 무심코 문을 열 뻔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멈추게 됐죠. 전화를 받으려고 여는 거라고 쳐도 결국 문을 여는 건 똑같잖아요. 저는 다시 경계심이 확 일어서 말했습니다. 아, 저기 제가 부동산 사장님 전화번호 알거든요. 지금 전화 직접 드려볼게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아이고, 제가 지금 전화 드렸다니까요. 이거 그냥 받아보세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진짜 집요하니까 이상하다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제가 전화 드릴 거라고 말을 하는데 이 남자들이 이상하다 싶으니까 등에선 식은땀이 나고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그때 다른 보조키 없이 오래된 잠금장치 하나로만 문이 잠겨져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불안해 보이고 무섭더라고요. 갑자기 확 문을 열어버릴 것 같고요. 끝까지 제가 직접 전화 드려볼 거고 구조 보고 싶으시면 5층에 아저씨 계시니까 거기 가보시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죠. 그랬더니 결국 한숨을 쉬며 알겠다며 그냥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소름 끼치는 건요. 제가 그 작은 창으로 2 사람이 가는 건지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서글서글한 인상의 부동산 아저씨가 완전 굳은 얼굴로 저희 집 문을 획 노려보는 거예요. 그 작은 창으로 그걸 보는데 정말 소리 지를 뻔했습니다. 얼마나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던지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머리가 쭈뼛 서더라고요. 저는 막 후들거리는 다리로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와서 베란다며 창문이며 밖으로 통할 수 있는 문은 다 잠궜습니다. 낮은 1층이다 보니 어디로든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제 방 창문을 닫다가 봤는데 밖에 나온 그 남자 둘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며 제 방문을 쳐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모골이 송연했는지 모릅니다. 아까의 그 웃는 얼굴은 아예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허둥지둥 당황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아무렇지 않다는 표정을 지으며 태연히 문을 닫고 돌아섰죠. 하지만 이미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동생한테도 당장 집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떨리는 기분으로 동생을 기다리며 부동산 아저씨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희 집 거실에서 보면 부동산 간판이 보이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알 수 있거든요. 예, 한국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국 아파트에 사는 사람인데요. 저 혹시 거기 직원분 따로 쓰시나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방금요. 저희 집에 한국부동산 직원이라고 하시면서 구조 좀 보자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정말요? 네. 안 열었죠? 네. 혹시 아가씨 혼자 집에 있어요? 네. 아니 언제요? 지금요? 아니요. 한 10분 정도 됐어요. 세상에 큰일 날 뻔했네. 뭐하는 인간들이야.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 부동산 직원 없어요. 그쵸. 저도 오며 가며 봐서 아는데 직원분 본 적 없거든요. 아이고 무서워라. 문단속 철저하게 해놔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신 적 없는 거죠? 절대 없죠. 사전에 약속한 것도 아닌데 누군 줄 알고 요즘 같은 세상에 문을 함부로 열어달라 합니까?
게다가 우리 부동산에 오는 손님은 끽해봐야 전답 보러 오거나 이 아파트 보러 오는 건데 이 아파트 거래는 내가 다 하는데 뭐하러 사람 있는 집 구조를 보러 가겠어요. 진짜 무서운 일이네. 우리 부동산 이름까지 팔아먹고 너무 찜찜하면 경비실 가서 CCTV라도 보자고 해요. 정문에 있으니까. 네. 아저씨는 저보다 더 놀라면서 펄쩍 뛰시더라고요. 그 전화를 받고 나니 저는 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렇게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으니 동생이 왔는데 처음엔 동생 목소리인데도 문을 쉽게 못 열겠더라고요. 야, 너 맞지? 맞다니까. 무슨 일인데? 저는 작은 창으로 동생 얼굴까지 확인하고 겨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동생은 제 이야기를 듣고 이것들이 미쳤냐며 난리를 쳤고 그 길로 경비실 가서 CCTV까지 확인했어요. 동생 친구 중에 순경이 있어서 물어보기도 했는데 직접적인 피해 사실이 없으면 당연히 신고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일 이후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워지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이 일을 다 알게 되셨고 제가 너무 불안해하니 문에 추가 걸쇠도 달고 방범창까지 추가로 달아주셨어요. 그렇게 해도 한동안은 무서웠지만 그래도 시간이 조금씩 지나니 저도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편의점에 갔다가 오는데 저희 집 앞 평상에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팔을 다듬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할머니들이 한 번씩 고추도 말리고 둘러앉아 야채도 다듬고 하시거든요. 저는 인사를 드리고 들어가려다가 문득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혹시 할머니들 집에도 그런 남자들이 왔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서 제가 그날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한 할머니가 혹시 그때 그 총각들인가? 하시는 거예요. 다른 할머니도 맞는 것 같다고 하시고요. 제가 다시 여쭤보니 그 할머니께서 하시는 소리가 어느 날 이 평상에 앉아 고스톱을 치고 있는데 웬 남자 2명이 오더랍니다. 자기들은 형제고 이 근처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집을 알아보려고 왔는데 여기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평수는 얼마 정도 되는지 물어보더래요. 서글서글하게 웃으면서요. 할머니들이 워낙 정도 많고 이 동네나 아파트에 오래 사신 분들이다 보니 반가운 기분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평수는 다 똑같은데 가격은 어느 정도고 엄청 싸다면서 마침 이 동 3층인가 어디에 집 내놨다고 하니 부동산 가서 물어보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젊은 사람이 농사 짓고 여기 살려고 하는 거냐며 기특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네는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끼케야 신혼부부 2세대하고 농사 짓는 남자들 몇 명 그리고 여기 1층에 남매 정도밖에 없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저희 집을 가리키니까 그 남자가 여기는 남매가 사느냐 묻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시험 공부한다는 딸내미 하나만 하루 종일 집에 있더라고 아들내미는 일 배우러 다닌다는 얘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렇냐며 고맙다고 말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어찌나 오싹하던지요. 할머니로부터 저희 집은 종일 내내 여자인 저 혼자만 있다는 걸 안 거잖아요. 게다가 3층에 새놨다는 것도 안 거고요. 어쩐지 저한테 그럴듯하게 부동산 사람인 척 말하고 부동산에서 온 것처럼 흉내도 냈는데 그게 여기서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들은 정보라고 생각하니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가 혹시 한 명은 안경을 꼈냐니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확실한 것 같았고 또 이 동네에 얼씬거리지 않을까 싶어 괜찮다가도 또 무서워지더라고요. 현관문에 그 작은 창 너머 저를 노려보던 그 남자의 얼굴도 안 잊혀지고요. 그 후 다시 시간은 흘렀고 저는 다행히 마지막이라 생각했던 임용에 합격하면서 그 아파트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 부모님도 그곳에 사시는 데다 할머니들도 많이 사는 곳이라서 걱정되는 마음은 한켠에 늘 있어요. 그 남자들이 또 그곳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그날 별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다면 무슨 끔찍한 일이 생겼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한 번씩 생각하면 오싹하기도 해요. 사연 들으시는 분들도 낯선 사람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꼭 2번, 3번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귀여운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자식이라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이자 존재인지요. 저한테도 저희 아들은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엄마들은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슈퍼우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어지죠. 그런 게 아마 모성애라는 건가 봅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신혼 때 임신을 했습니다. 원래는 1년에서 2년 정도 신혼을 좀 더 즐기다가 천천히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는데 계획과 달리 아이는 빨리 생겼어요.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 정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힘들고 벅차더라고요. 내 생활은 아예 없고 하루 온종일 아이에게만 매달려야 되고 출산 전 내 모습이 전생처럼 느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1년 정도는 참 힘들었습니다. 몸도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아이가 밝게 웃어주면 그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날아가고 온 세상을 가진 것만큼 행복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아이를 키운다는 건 그런 건가 봐요. 그렇게 육아로 정신없을 무렵 저는 남편과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남편은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 발령이 났는데 제가 사는 곳에서는 차로 4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었어요. 남편의 일 자체가 타 지역으로 잘 옮겨야 하는 일이다 보니 연애할 때도 미리 알고는 있었던 문제였죠. 하지만 막상 아이가 아직 어린데 남편이 근무지를 옮겨야 되니까 좀 막막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다니던 회사 육아휴직 중이었거든요. 몇 개월 뒤에는 저도 복직을 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남편을 따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복직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에 보내기 전까진 저희 엄마가 아이를 좀 돌봐주시기로 했다 보니 친정 가까운 이곳을 떠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결국 장거리 부부를 하기로 했죠. 남편은 저 혼자 아이 키우면 고생 많을 것 같다며 미안해했어요. 하지만 저는 상황이 어쩔 수 없지 않냐며 근처에 엄마도 계시니까 괜찮다고 했죠. 그렇게 남편은 다른 지역으로 떠났고 저는 혼자서 아이를 케어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1년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초반에는 주말마다 내려왔어요. 자차로는 너무 피곤하다면서 기차를 타고요. 하지만 나중에는 차비도 많이 들고 길 위에 뿌리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면서 2주에 한 번씩 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마저도 일이 바쁘면 안 올 때도 있었고요. 아이도 아무래도 아빠와 지내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아빠하고는 좀 서먹하긴 했어요. 아빠한테는 말을 잘 안 했거든요. 저랑 있을 때면 애교도 잘 부리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곧잘 따라했습니다. 영유아 검진을 받아보니 또래보다 발달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아이가 3살 정도였는데 말도 잘 따라하고 발음이 정확하진 않아도 어린이집에서 배운 노래도 곧잘 부르기도 했어요. 또 새로 본 사람에게 인사도 잘하고 낯도 많이 안 가리는 편이었고요. 하지만 오히려 아빠에게는 낯도 가리고 말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한 달에 끽해야 2번 보는 게 다인 아빠인데 그마저도 오면 아이랑 놀아주거나 시간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주로 집에 오면 방에서 자거나 쉬는 일이 많았죠. 오히려 아이 갓난아기 시절에는 분유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고 나름 육아에 참여를 했었던 남편인데 도리어 아이가 좀 크고 나니까 육아에는 일절 신경을 안 쓰는 듯 했습니다. 주말 부부로 떨어져 살고부터는 아이를 케어하는 일 자체가 다 저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도 한 번씩 속상하고 서운하기도 했죠. 자주 오지도 않는데 올 때만큼이라도 아이랑 많이 놀아주면 좋지 않나 싶고요. 하지만 한 달에 몇 번 보지도 않는 남편인데 굳이 싸우거나 부딪히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갔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 외근 후 일찍 마치게 되어서 바로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제가 일찍 데리러 가니까 아이도 무척이나 반가워하더라고요. 저는 일찍 왔으니까 어디 놀러 갈까 했는데 아이가 시장 쪽으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전에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줬는데 그게 맛있었다면서요. 저는 웃으면서 아이 손을 잡고 시장으로 가게 되었죠. 그 전에 남편이 집에 왔었을 때 제가 아이랑 근처에 산책이라도 한 바퀴 하고 오라고 했거든요. 아이와 남편이 너무 서먹한 사이인 것 같아서요. 저는 나가지 않고 둘만 보냈었는데 그때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시장 주변을 잘 걷다 온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아이의 조잘되는 이야기를 들으며 시장으로 가고 있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어떤 곳을 손으로 가리키며 그러는 겁니다. 엄마, 나 저기 가봤어. 저는 아이가 가리키는 곳을 쳐다봤어요. 그곳은 금은방이었습니다. 저는 의아해서 다시 물었죠. 저기? 언제? 아빠랑 갔었어. 저는 금은방에 왜 갔을까 싶더라고요. 누구 돌잔치도 아니고 금이나 보석을 팔아야 될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긴 왜 갔는데? 엄마, 아빠 엄청 부자야. 돈이 많으면 부자라고 했잖아. 아빠 돈이 엄청 많아. 가방에서 막 이만큼 꺼냈어. 돈을? 아이는 알아들을 수 없는 알쏭달쏭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주 반지를 샀어. 공주 반지? 응, 저기 가서 아저씨한테 공주 반지 샀어. 반짝반짝 예쁜 거. 저는 아이의 말에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아이는 비록 말이 서툴지언정 거짓말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때 저에게 하는 말도 아이가 직접 경험한 얘기인 것 같았고요. 아이의 말을 종합해보자면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저 금은방을 가서 반지를 샀다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현금으로요. 도대체 누구 반지? 저는 의아하더라고요. 딱히 주변에 돌잔치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남편이 반지를 살 일이 뭐가 있나요? 저는 아이에게 슬쩍 물어봤죠. 경원아, 네. 혹시 반지 살 때 아빠가 뭐 다른 말은 안 했어? 제 말에 아이는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을 짓더니 말하더라고요. 아, 맞다. 전화했어. 웃으면서 전화했어. 누구한테? 몰라. 그냥 웃으면서 전화했어. 저는 찝찝한 마음으로 아이와 일단 시장에 갔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남편이 저기서 왜 반지를 샀을까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나를 주려고 산 건가 싶기도 했지만 아닌 것 같았죠. 내 생일이거나 결혼 기념일도 아닌데 왜?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애써 그 생각까진 하지 않으려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더라고요. 반지를 선물해줄 누군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요. 제가 남편과 장거리 부부로 지낸다고 했을 때 주변 동료들은 다 만류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장거리 부부로 사는 거 아니라고요. 그렇게 떨어져 있다가 정말 남의 남편 되는 수가 있다면서요. 그런 소리를 하면 저도 그냥 상황이 어쩔 수 없지 않냐고 웃고 넘겼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남편은 그럴 리 없을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비록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변치 않는다 믿었죠. 연락도 매일같이 자주 했고 영상통화도 종종 했습니다. 어디 가거나 맛있는 거 먹으면 사진도 잘 주고받고요. 오히려 떨어져 사니까 좀 더 애틋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말을 듣고는 뭔가 지나칠 수 없는 찝찝함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주말은 남편이 오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남편은 기차를 타고 왔고 저와 아이는 남편을 데리러 기차역까지 갔습니다. 원래는 데리러 가지 않아요. 남편이 알아서 기차역에서 택시를 타고 오곤 했었죠. 하지만 그날은 그냥 밖에서 밥도 먹을 겸 아이와 나갔었어요. 남편은 저와 아이가 기다리고 있으니 더 반가워하더라고요. 온다고 수고했어. 요 근처 가서 밥 먹고 들어가자. 그러자. 경원이도 잘 지냈어? 아빠 보고 싶었지? 네. 하여튼 과묵하기는. 그렇게 저희 식구는 근처 돈가스 집으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자기도 돈가스 먹을 거지? 경원이랑 나랑은 치즈 돈가스 먹어야겠다. 나 돈가스 싫어. 돈가스 싫어? 나는 우동 먹을 거야. 돈가스는 싫어.
어린이집에서도 먹었어. 그래? 알았어. 그런데 아이와 제 대화를 들은 남편이 자문 놀라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말을 잘했어? 나 지금 깜짝 놀랐네. 응? 무슨 소리야. 경원이 원래 말 잘했어. 에이, 무슨. 내가 아무리 2주에 한 번 온다고 해도 나도 경원이 보는데. 얘 원래 네 아니면 뭐 안녕 엄마 아빠 이 정도밖에 못했잖아. 저는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남편은 주말에 와도 자거나 혼자 쉴 때가 많았어요. 아이와 시간을 안 보내니까 아이의 발달 상태도 제대로 모르더라고요. 여보, 아무리 2주에 한 번 온다지만 좀 심하네. 얼마나 애랑 안 놀아줬으면. 경원이 원래 말 잘해. 아닌데. 나랑 있을 땐 잘 안 하던데? 그건 자기한테 낯가리니까. 자주 안 보니까 낯가려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 경원이 원래 낯가리면 말 잘 안 해. 그래? 저는 남편의 무심함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계속 그 금은방 반지 이야기가 걸렸죠. 저기 있잖아. 어? 혹시 경원이 데리고 시장 초입에 있는 금은방 갔었어? 그 말에 남편은 깜짝 놀라더라고요. 뭔 소리야? 아니, 경원이가 자기랑 갔었다고 하던데 가서 뭐 공주 반지 샀다고. 아, 무슨. 아니야. 그냥 지나가다가 거기 디스플레이 돼 있는 거 있잖아. 반지랑 목걸이들. 그거 그냥 같이 구경한 거야. 그래? 오, 애는 애네. 그거 잠깐 본 걸 가지고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구나. 남편은 그렇게 유아무야 넘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태도가 묘하더라고요. 남편은 거짓말을 하면 말이 빨라지고 눈을 이리저리 돌리거든요. 저에게 둘러댈 때 딱 그런 태도를 취하더군요. 저는 뭔가가 있구나 싶었죠. 겉으로는 일단 티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남편이 자고 있을 때 충전 중이던 핸드폰을 몰래 빼서 화장실로 갔죠. 저는 돈을 많이 들고 있었다는 아이의 말을 떠올리면서 남편의 폰뱅킹 어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생활비 입금 때문에 저도 공인인증서 비번을 알고 있거든요. 들어가 보니 진짜로 2주 전에 200만 원 가량의 돈을 뺐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기가 막혔죠.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큰 돈이면 저한테도 말을 했어야 하는데 저는 아랫입술을 꽉 꿰물며 본격적으로 남편 폰을 뒤졌어요. 그리고 금방 찾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요. 상대방 여자의 프로필에는 원헤어 1:1 예약 우선제이라고 돼 있었어요. 미용실을 운영하는 여자 같았습니다. 대화 초반에는 예약에 관해 나누는 대화만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저녁에 술 한잔 하자느니 어디서 밥 먹자느니 언제 쉬냐느니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이미 그 두 사람은 8개월도 넘게 만남을 유지해왔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전이 그 여자 생일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케이크하고 반지를 선물한 모양이었고 그 여자는 그걸 인증샷 찍어서 남편에게 서방님 고마워요. 반지 너무 예쁘다 라고 보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금방이라도 핸드폰을 던져서 부수고 싶을 만큼 극한 분노가 올라왔어요. 장거리 부부로 지내면서 나는 회사 일에 살림에 아이 육아까지 혼자 전담하면서 개고생하고 있는데 지는 혼자 편하게 지내면서 시간이 남아도는지 바람까지 피고 다니고 그것도 내연녀 반지 사러 가는데 지 새끼까지 데리고 간 거였습니다. 아직 애가 말을 잘 못하는 줄 알고요. 뭐 이런 재활용도 안 될 쓰레기가 있나 싶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못 참고 그 길로 겉옷만 껴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너무 화가 나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데 집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으니까요. 너무 화가 나면 온몸이 그렇게 사시나무 떨리듯 떨린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집 앞 놀이터 벤치에 앉아 꺼이꺼이 울었어요. 남편놈 혼자 살면서 신나게 바람피고 다니는 줄도 모르고 한 달에 2번 주말에 올라오면 올라오느라 피곤하다고 일부러 푹 쉬게 하고 자게 했거든요. 진짜 개고생하면서 뒤통수까지 맞은 사람은 바로 저였는데 말이죠. 저는 한바탕 울고 나서 다시 집으로 조심스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번호를 찾아냈어요.
저는 그 여자 번호를 제 폰에 따로 저장하고 두 것들이 나눈 대화도 다 제 폰으로 찍어두었죠. 그날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작은 방에 앉아서 밤을 꼴딱 지샜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남편 얼굴을 보는데 핸드폰을 면상에 집어던지고 싶더라고요. 이러려고 주말 부부 하는 거냐면서요. 하지만 참았죠.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남편은 내려갔고 저는 다음날 반차를 쓰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엄마께 다 말씀드렸죠. 엄마도 어떻게 오서방이 그럴 수가 있느냐며 화가 나서 방방 뛰시더라고요. 당장 전화해서 부르라고 하시는 걸 겨우 말렸습니다. 엄마는 저보고 어떻게 하고 싶냐고 하셨어요. 저는 심정은 이혼인데 아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상판을 보고 앞으로 계속 살기는 힘들 것 같다고 했죠. 엄마는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으면 이혼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어차피 지금도 주말 부부라 남편 없는 거나 매한가지인 상황이라서 저희 아이를 생각해도 크게 혼란스러울 것 같지는 않다고 하시면서요. 실은 돌아가신 저희 아빠도 예전에 바람을 피셨거든요. 엄마는 그냥 덮어두고 사셨는데 그 후에 오히려 너무 힘들어서 덮고 산 걸 후회 많이 하셨대요.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따로 정신과 약도 드셨다고 했고 지금은 괜찮지만 한때 경미한 알코올 중독 증세도 있으셨습니다. 그전에는 술도 잘 안 드시던 분인데요. 저도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지켜보면서 아빠에 대한 원망이 엄청 컸었죠. 이제는 돌아가셨으니 그런 마음도 없지만 엄마는 본인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덮고 사니까 당신 본인만 지옥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빠도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언제까지 들들 볶을 거냐고 도리어 따졌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엄마가 그런 경험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너 보고 한 번은 눈 감아주라고 할지도 몰라. 딸 자식 이혼한다고 하는데 그러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 그런데 엄마가 경험해봤잖아. 분명히 잘못은 너네 아빠가 했는데 말라 죽어가는 건 엄마더라고. 나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 이제는 너네 아빠가 그렇게 간직게 됐으니까 나도 아무렇지 않게 살지. 같이 살 때는 정말 단 하루라도 그 일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없었다. 그 일이 그런 거야. 잘못한 거 없는데도 죽을 것 같이 괴로운. 네가 그렇게 사는 꼴 엄마는 못 보겠다. 저는 그 말에 엄마와 또 한바탕 울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가엾다고 왜 엄마 팔자 닮아서 이런 일을 당하느냐 하셨어요. 저는 엄마께도 미안하더라고요. 엄마 말 맞다나 제 잘못은 아닌데 제가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워지는 상황이었죠. 엄마에게도 또 저희 아이에게도요. 그 후로 엄마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지냈습니다. 저는 많은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결국 제 마음은 이혼을 원했습니다. 솔직히 엄마 말처럼 이미 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아이도 그게 익숙하다 보니 이혼에 있어서 아이에게 있을 혼란은 좀 적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물론 좀 크면 엄마 아빠가 따로 산다고 다 얘기해 줘야겠지만요. 저도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엄마도 이혼하고 나면 친정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거리낄 문제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이는 엄마께 맡기고 남편이 있는 지역의 기차표를 끊었어요. 내려가는 동안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의 미용실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그날은 남편도 미용실로 가서 그 여자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두 사람의 대화를 보고 알게 되었죠. 목요일 저녁에 일 끝나고 맥주에 족발을 먹자고요. 남편도 알겠다고 일 끝나고 바로 간다고 했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마쳤어? 이제 숙소 들어가려고. 밥은? 회사에서 간단하게 먹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그냥 좀 잠겼네. 경원이는? 옆에 있어? 저는 남편의 물음에 자식 새끼가 생각은 나나 싶었습니다. TV 본다고 정신없네. 그래 알았어. 들어가서 쉬어.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미용실을 갔죠.
제가 들어오자 그 여자는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예약은 하셨나요? 아니요. 저희는 예약 우선제거든요. 그리고 지금 누구 오실 분이 있어서 다음부턴 예약하고 오세요. 명함 드릴게요. 그러면서 여자는 카운터 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물었죠. 성함이 이경아 씨 맞으신가요? 제 물음에 그 여자는 어리둥절하게 저를 보더라고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오민석 아내예요. 제 말에 그 여자는 눈이 동그래지면서 놀라더라고요. 네? 제 남편 여기 오기로 했죠? 그 여자는 몹시 당황하더라고요. 저는 뒤에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시 그러고 있으니 짤랑하는 소리와 함께 배달부가 포장 족발을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그 여자는 당황한 얼굴로 일단 족발을 받아들고 테이블 위에 올려뒀습니다. 그리고는 죄인처럼 가만히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남편 자주 오죠? 네? 왜 자꾸 물어요? 알아들었으면서. 반지 어쨌어요? 내 남편이 선물했잖아요. 그 여자는 사색이 된 얼굴로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잠시 후 미용실 앞에 차가 한 대 서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내려서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나서 맥주 사들고 오다가 앉아있는 저를 보고는 그대로 굳더라고요. 여보! 참 그 얼굴이 가관이었습니다. 마비라도 됐냥 뻣뻣하게 멈춰 서 있더라고요. 여기가 네 숙소야? 저는 참담한 기분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 됐다. 우린 이혼이야. 저는 그렇게 가려고 했고 남편은 불이 나게 저를 붙잡더라고요. 여보, 무슨 이혼? 저 여자랑 붙어 먹으면서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아니야,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냥 친한 친구야. 너는 친구한테 그 비싼 반지 사다 바치고 모텔 가서 잠도 자니? 친구 같은 소리 하네. 아니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다 아니라니까? 오해야. 저는 그 순간 남편 싸대기를 그대로 날렸습니다. 네 바람 피는 거에 경원이는 왜 이용하는데? 애가 어려서 말 못하는 줄 알고 금은방에 데리고 갔지? 미친 새끼. 너는 아빠도 아니야. 모르는 줄 알았어. 모르는 줄 알면 그래도 돼? 회사 다니면서 애 키우고 혼자서 몸이 10개라도 부족한데 너는 여기서 두 집 살림하고 자빠졌니? 여보, 미안해. 내가 여기 혼자 살면서 너무 적적했어. 그래서 그냥 가볍게. 좋겠다. 너는 적적해서. 나는 눈코 뜰 새 없이 하루가 바빠서 너처럼 적적이니 뭐니 그딴 소리 할 여유도 없어. 시간 남아 도니까 이딴 짓이나 해? 너 같은 인간을 믿고 결혼하고 주말부부로 산 내가 미친년이다. 우리는 이혼이야. 지금하고 별로 달라질 것도 없지. 너는 자유롭게 저 여자랑 계속 이러고 살아. 족발 뜯으면서. 남편은 저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면서요. 그 순간이었어요. 너네 미쳤냐 진짜? 제가 고개를 돌리자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그 내연녀 여자도 몹시 당황해서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그 여자에게 말했죠. 내가 불렀어. 당신 진짜 간도 크다. 어떻게 회사 동료 와이프가 하는 미용실에서 바람을 피우냐? 미친 것들이야 하여튼. 사실 그 미용실 여자는 남편 직장 동료의 아내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봤을 때 철민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종종 등장하더라고요. 남편에게도 한 번쯤 들은 것 같아서 남편 폰에서 그 이름을 검색을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 남편 회사 동료였습니다. 그때 알게 됐죠. 간도 크게 회사 동료의 아내랑 바람을 피운 거였다는 걸요. 저는 그 철민이라는 남자분 전화번호도 남편 폰에서 찾아내 제 폰에 저장을 해뒀어요. 그리고 오기 직전에 두 사람이 나눴던 대화를 모두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면 현장도 잡을 수 있으니 미용실로 오시라고도 했죠. 그 남자는 얼굴이 터질 듯이 빨개져서 씩씩대며 서 있더라고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회사에서 마주치는 동료와 와이프가 이렇게 대놓고 바람을 핀다는 걸요. 그 남자는 남편을 씹어먹기라도 하려는 표정으로 다가가더라고요. 오대리 이 개새끼야! 미용실 알려달래서 우리 와이프 가게 알려줬더니 여기서 바람을 펴? 하면서 남편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나가 떨어졌어요. 그 남자는 화가 나서 씩씩대며 여자에게도 따지더군요. 야! 너 그 버릇 못 고치고 또 바람질이냐?
죽어야 그 버릇 고칠래? 그 여자는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난 그 남자는 미용실에 있던 집기들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 여자는 잘못했다고 빌고 집기들은 날아다니고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죠. 그 남자는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렸는지 다시 엎어져 있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한 대 더 때렸어요. 그렇게 맞고 있는 걸 보는데 얼마나 한심하고 어이없던지. 미용실에서 소란이 일어나니까 밖에서는 구경하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제가 나가려니까 어떤 한 분이 저를 붙잡고 무슨 일이냐며 경찰 불러야 되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미용실 원장하고 저 맡고 있는 남자하고 바람펴서 남편이 때리는 거예요. 그냥 냅두세요. 저는 그렇게 말한 후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기차역으로 가는데 그날 느낀 그 복잡한 기분은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소문이 다 났고 피해자가 같은 회사다 보니 회사를 도망치듯 그만둔 것 같았어요. 그 여자는 어떻게 됐는진 모르겠지만 그날 몰려든 사람들로 봐서는 소문 다 났으니 멀쩡한 낯짝으로 계속 장사하긴 힘들 겁니다. 이미 그 남편도 알았으니 이혼을 하든 어쩌든 알아서 하겠죠. 남편은 저희 친정까지 쫓아와서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저희 엄마는 꺼지라고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저희 엄마가 오서방 하며 아들만큼 잘해주셨는데 남편 놈은 저희 엄마한테도 제대로 뒤통수를 친 거였죠. 시댁에서는 한번 봐주라고 연락이 왔지만 저희 엄마가 전화 뺏어서 아들 똑바로 키우라고 누구더러 봐주라느니 말라느니 하냐면서 또 한바탕 싸우셨죠. 결론적으로요.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양육권, 친권 다 제가 가지고 왔고 위자료도 받아냈어요. 그 과정이 쉬운 건 아니었지만 더 이상 믿음도 신뢰도 없는 남편과 사는 것보단 이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한 번씩 아빠는 언제 오냐고 물어볼 때면 그렇게 가슴이 미어지고 힘들더라고요. 남편도 아이를 핑계 삼아 자꾸 이혼하지 말자고 회유했고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욱 독하게 마음먹고 남편과 갈라섰습니다. 제가 만약 넘어가 준다고 해도 결국은 너무 지치고 힘들어했을 거고 그런 스트레스를 아이도 다 지켜볼 테니까요. 차라리 깨끗이 갈라서고 저 혼자 마음을 먹고 아이를 키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치 않게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만큼 저도 그만큼 아이에게 더 잘하고 살아야겠죠. 아이가 말을 잘 못하는 줄 알고 태연하게 아이 데리고 내연녀 반지까지 샀던 남편놈. 아이의 한마디에 남편놈이 허술하게 숨겨두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모르고 속고 있는 엄마를 구원해 준 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저희 엄마 그리고 아이만 보면서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퇴 후 삶을 즐기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서글픔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제 젊은 날은 정말 하루도 쉴 틈이 없이 바쁘고 치열했거든요. 대한민국 땅에서 바쁘지 않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저도 직장 다니고 아이 키우고 살림하고 또 시어머니가 오랜 기간 투병 생활까지 하셔서 병수발까지 해야 했거든요. 몸이 10개라도 부족했죠. 일이 많아서 잠자는 시간도 많지 않았고 누적된 피로 때문에 몸이 아팠던 적도 많았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도 장성하고 장가까지 보냈습니다. 남편도 은퇴를 했고요. 저도 일하던 것을 그만두고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결심했죠. 처음에는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익숙치가 않았어요. 뭐라도 해야 되는데 하면서 불안하고 초조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에도 조금씩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취미도 만들어 보고 운동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335 모여서 그림을 배우러 다니기도 하고 파크 골프도 하러 다니고 개모임 친구들과 갯돈을 모아 여행을 다니기도 했죠. 내 나이 60이 넘어서야 주변이 보이고 풍경이 보이더라고요.
그 전까진 오로지 나, 우리 가족, 돈, 좀 더 나은 생활 이것만 보고 달려왔거든요. 친구들과 하잘것없는 대화를 나누며 커피 한잔 하는 것도 즐겁고 낮에는 늘어지게 소파에서 자는 것도 좋더군요. 봄이 되면 쑥 캐러 갔다가 맛있다는 떡집 가서 떡도 해오고 꽃 구경도 가서 사진도 찍고 한평생 일개미처럼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남은 인생 유유자적 이렇게 배짱이처럼 살아보겠다 결심했죠. 그래서 아들 내외가 아이 없이 살겠다고 했을 때 저는 흔쾌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저도 손주 욕심이 아예 없다면 거짓말이었겠지만 아들 내외의 인생과 선택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들 내외가 아이 없이 살겠다고 했을 때 저는 니들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아쉬워하는 제 남편까지도 제가 나서서 설득을 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아이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이 하나 낳고 기르는 것도 쉬운 일 아니고 옛날과 달라서 돈도 엄청 많이 든다. 아들 내외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것일 테니 우리는 존중해 주자. 둘이서 아이 없이 여행도 다니고 데이트도 즐기고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이죠. 남편도 알겠다고 지들 인생이니 지들이 알아서 해야지 했고요. 그리고 결혼 초기에 아들 며느리에게도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생일이나 명절 정도만 찾아오지 다른 때 구태여 올 필요도 없고 일부러 연락도 할 필요 없다고요. 각자 사는 거 바쁘고 또 며느리인 경아 입장에선 시부모가 마냥 편한 것도 아닐 텐데 뭐하러 의미도 없고 마음에도 없는 전화를 의무적으로 하겠느냐. 그러지 말고 필요한 일 있으면 내가 따로 연락하겠다고 말이죠. 한마디로 아들 내외는 아들 내외 알아서 살고 저희는 저희 알아서 살겠다 그 말이었습니다. 그건 아들이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생각했던 거였어요. 각자의 가정을 신경 쓰며 살자는 거였죠. 제가 그렇게 말하니 며느리는 어머님 생각하시는 게 너무 쿨하시다. 근데 이래놓고 나중에 전화 안 한다고 섭섭해하실 건 아니죠? 하면서 웃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그랬죠. 내가 그러자고 했는데 섭섭할 게 뭐 있겠니? 내 말의 요점은 단순해. 구태여 어거지로 만날 필요 없고 필요할 때만 보면 된다는 거야. 라고요. 제 말에 아들 내에도 알겠다고 했고 정말 결혼 후에는 명절이나 생일 정도 빼고는 따로 보지도 않고 연락도 안 했습니다. 남편은 직장은 은퇴했지만 자문위원으로 바깥 일을 종종 했었고 저도 제 여가 시간을 가지느라 바빴고 아들 내외도 각자 일하느라 바빴죠. 그런 생활이 각자 다 편했고요. 그런데 아들 내외가 결혼한 지 2년 정도 됐을 무렵이었어요. 제 생일이라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아들과 며느리가 깜짝 선물이 있다면서 태아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남편과 저도 몹시 놀랐죠. 꽤나 확고하게 아이 없이 산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요. 언제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냐고 물었죠. 며느리 한다는 소리가 결혼 2년 정도 지나가니까 주변에 지나가는 아이들도 너무 예쁘고 내 아이가 갖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커졌다는 거예요. 저나 남편도 당연히 기뻤죠. 생각지도 않았는데 손주가 생겼으니까요.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둘 다 직장에 다니는데 육아는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죠. 저는 좀 현실적인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한다는 소리가 서로 육아휴직 번갈아 쓰면서 키워야 되지 않겠냐 하더라고요. 고생은 좀 해도 아이가 주는 기쁨이 말도 못하게 크다. 그러니까 잘 키워보라고 덕담도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며느리는 출산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축하한다고 따로 300만 원도 주고 아이 육아용품도 많이 사줬죠. 첫 손주다 보니 정말 예쁘고 좋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태까지의 생활이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제가 나서서 따로 아들 내외를 도와줄 것도 없었고 아이가 있다고 해서 없던 왕래가 많아질 필요도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손주가 돌이 다 되어갈 무렵 하루는 아들이 찾아와서 그러는 겁니다. 엄마, 이제 경아 육아휴직 기간도 다 돼가고 복직해야 되거든요. 경아 복직하고 나면 엄마가 좀 봐주실 수 있죠?
갑작스런 아들의 말에 저는 황당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봐달라니. 엄마가 좀 봐주셔야죠. 장모님은 식당 하시잖아요. 부탁할 데가 엄마밖에 없어요.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해놓고 갑자기 애를 보라고? 에이, 손주잖아요, 엄마. 게다가 엄마는 지금 집에 계시고. 아무리 아들이라지만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각자 살자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하는 것도 존중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 책임지는 것도 너네 알아서 해라 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당연하다는 듯 저에게 아이를 돌봐달라는 거였죠. 육아휴직 번갈아 쓴다며. 에이, 말이 그렇죠, 엄마. 내가 육아휴직 쓰면 나 승진 못해요. 육아휴직 쓴다는 것 자체가 회사 눈밖에 난다는 뜻이라고요. 그럼 애초부터 내가 당연히 봐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럼 안 봐주실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손주인데? 저는 기가 막혀서 웃으며 그랬죠. 안 봐줄 거야. 봐줄 생각 없어. 예? 엄마가 분명히 말했잖아. 너네 가정이고 너네 알아서 하라고. 근데 이제 와서 왜 나한테 주원이를 보라는 거야? 엄마, 너무하시네요. 그럼 우린 어떡해요? 알아서 해야지. 네가 승진 포기하고 육아휴직을 쓰던지 돌봐줄 사람을 찾아보든지. 어쨌든 나는 황혼육아 할 생각 전혀 없다. 나랑 미리 상의가 됐던 것도 아니고 내 뜻은 확고하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고 아들도 더 이상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며느리가 아이랑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주원이 몇 개월만 좀 봐주세요. 16개월 정도만 되면 어린이집 보낼 거거든요. 그 전까지만요. 정민이한테 못 들었니? 나 안 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어머님,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아니, 그걸 왜 나한테 그래? 얘 경아야, 내가 너나 정민이한테 여러 번 말하지 않았어? 너무하세요. 다른 집에서는 다 나서서 아이 돌봐주신다고 하는데. 저도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아이를 낳든 안 낳든 너네가 알아서 책임지고 결정하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제 와서 떠넘기듯 저한테 손주를 맡으라고 하니까요. 손주 예쁘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예쁩니다. 하지만 그거랑 전담해서 육아하는 건 아예 다른 문제죠. 게다가 저랑 처음부터 얘기가 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요. 미안한데 나는 못 해줘. 왜요? 어머님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나도 내 개인 생활이 있어. 뭐 운동 다니시고 여행 다니시는 거요? 그래. 그거 몇 달 미룬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내 생활 계속하겠다는데 너네가 왜? 며느리는 서운한 듯 한숨만 푹푹 내쉬더라고요. 저는 얘네가 나한테 뭘 맡겨놨나 싶었습니다. 저는 해준다고 한마디도 해준 적이 없는데 자기들 맘대로 안 해준다고 서운해하니까요. 그 정도 말했으면 알아들은 줄 알았는데 그 후에도 아들하고 며느리는 번갈아서 전화가 왔어요. 곧 복직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요. 저는 돈 좀 보태줄 수 있으니 시터를 구해보라고 했는데 그건 싫답니다. 모르는 사람 뭘 믿고 애를 맡기냐고요. 그러면서 한 번은 며느리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는 완전 신세한탄을 하더군요. 자기는 여기서 직장 그만두면 경력이 아예 단절된다. 그러면 나중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지금 주원이도 있고 한창 돈 열심히 벌어야 되는데 어머님은 며느리가 돈 한 푼 안 벌고 집에 있으면 좋겠느냐까지 하더군요. 제가 죄책감을 느끼게끔 말을 하는 겁니다. 아이 책임감 있게 전문적으로 봐주시는 분들도 많던데 한번 시터를 알아보라고 다시 말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이 주원이 몇 달만 맡아주시면요. 달에 200 정도 드릴게요. 시터 비용 그대로 어머님 드릴게요. 그러는 겁니다. 얘, 내가 무슨 돈이 아쉬워서 이러겠니? 알죠. 아는데 저희도 성의 표시죠. 어머님 200이면요. 제 월급 3분의 2예요. 아시죠? 근데도 어머님한테 그 돈 드리면서 주원이 맡긴다는 건 제가 그만큼 제 경력을 놓치기 싫다는 거예요. 어머님은 며느리가 안쓰럽지도 않으세요? 제가 얼마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복지값 두고 대책이 없으니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솔직히 정민 씨는 저만큼 안달복달한 상황도 아니에요. 완전 저만 죽어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며느리는 훌쩍거리기까지 하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안쓰럽기도 하고 오죽 급하면 이렇게 부탁할까 싶어 저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계속 아이를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이 어린이집 보내기 전까지인 6개월 정도만 봐달라는 거니까 저도 결국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저는 며느리한테 200까지 다 받을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육아할 때 필요한 생활비는 아들 카드를 따로 준다고 했으니까 제 월급으로 200 준다고 해도 적당히 제 수고비 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줄 생각이었죠. 그렇게 며느리는 복직을 했고 저는 거의 아들네의 집에 살다시피 하며 손주를 돌봤습니다. 육아에서 손 뗀 지가 30년이 훨씬 넘었는데 이제 와서 돌배기 아이를 돌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특히나 저희 손주는 잠도 잘 안 자고 예민한 데다 먹는 투정도 심했습니다. 유아식을 하면서도 분유도 또 먹인다 그래서 일도 이중으로 해야 했고 산책도 자주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하루에 2번 이상은 유모차 태워서 나가거나 걸음마 연습시키고 다리 아파하면 업어서 산책도 시켜줬습니다. 아이를 봐주러 오는 거긴 하지만 또 아이만 봐주고 나머지는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아이가 있다 보니 집도 워낙 자주 지저분해지는 데다 설거지거리도 자주 쌓였으니까요. 아들 내에 출근하고 나면 저는 집 치우고 설거지하고 젖병 소독하고 손주 밥 차려주고 밥 가지고 장난을 내내 치니까 먹이고 나면 또 씻겨줘야 되고 유모차 태우고 낮잠 재우면서 장 봐오고 아이가 좀 자면 아들 내에 먹을 반찬 만들어 놓고 또다시 설거지하고 아이 깨면 또 우유 먹이고 놀아주고 빨래에 정리에 소독에 하루가 정말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바쁘더군요. 이제는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 바닥에 굴러다니는 장난감만 줍고 다녀도 허리가 아프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그래도 손주가 워낙 예쁘고 또 정해진 기간만 봐주면 된다 생각하니까 열심히 아이를 돌봤죠. 그렇게 한 달하고도 보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사실 한 달이 이미 지났지만 며느리가 준다고 했었던 월급은 받지 못했습니다. 한 달 정도 되면 알아서 저한테 챙겨줄 거라 생각했고 그러면 저는 괜찮으니까 내 수고비 정도만 빼겠다 해서 한 50 정도만 빼고 나머지는 돌려줄 요량이었죠. 그런데 돈에 대한 이야기가 일절 없는 겁니다. 저도 애초에 돈 때문에 해준다고 했던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까먹었나 보다 생각하며 모르는 척 지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루는 저녁에 상갓집에 가야 되는 날이었거든요. 며느리한테 미리 말하니까 자기가 좀 일찍 퇴근해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밥까지 먹여놓고 기다리고 있으니 며느리가 왔길래 저도 방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간다고 말하려고 거실로 나갔죠. 며느리는 누군가 전화통화를 하다가 저한테 조심해서 가시라며 인사를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실에 있는 손주한테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보니 제가 낮에 장 본다고 식탁에 차키를 놓고 온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차 싶어서 다시 올라갔죠. 그리고 들어가서 보니 며느리는 여전히 방에서 통화 중이고 손주는 거실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저는 차키만 챙겨서 조용히 다시 나가려는데 통화 내용이 제 발걸음을 잡더군요. 어머님 좀 전에 가셨어. 친척 상갓집 가야 된다고. 에이, 오늘 저녁에 동료들이랑 맥주 한잔 하려고 했더니 급하게 들어왔네. 어머님, 애 잘 봐주셔. 집안일도 잘해주시고. 엄마 말대로야. 우리 어머님 싫다고 못 봐준다고 하시더니 내가 눈물쇼 좀 하니까 결국 봐주신대. 어쩔 거야. 아들도 며느리도 죽겠다는데 자기 손주 어머님이 봐줘야지. 원래는 6개월만 맡길까 했는데 나 이대로 우리 주원이 두돌될 때까지 어머님한테 맡기려고. 어머님, 어린이집이 도저히 안 구해져요 하면서. 돈? 돈 안 드릴 거야. 돈 아까워. 자기 손주 보는 건데 돈 받으시면 그건 도둑놈 심보지. 우리 어머님도 따로 달라고 안 하셔. 내가 말 안 하면 어머님도 끝까지 돈 달라고 안 하실걸? 밖에서 그 얘기를 가만 듣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제 딴에는 아들이고 며느리 안쓰러워서 애 봐준다고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울며 불며 시터 비용 다 줄 테니까 애만 봐달라 할 땐 언제고 애초에 저한테 약속한 돈 줄 생각도 없었더군요. 게다가 6개월이 아니라 2돌까지 저한테 밀어붙여서 맡길 생각이었고요. 가만 듣고 있는데 이것들이 진짜 쉽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밖으로 확 나왔죠. 그리고 일단 상갓집으로 가는데 가는 내내 너무 화딱지가 나는 겁니다. 시댁이라고 연락할 필요도 없고 찾아올 필요도 없다. 각자 살자라고 제가 분명히 말했을 때 아들도 며느리도 다 좋다고 했습니다. 그게 자기들이 편할 테니까요. 그때는 각자 사는 거 좋다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자기들 필요하니까 앓는 소리 하면서 저 이용할 생각만 하고 아들이고 며느리고 어찌나 괘씸하던지요. 저는 상갓집 갔다 오자마자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너 집이니? 아니요, 회사인데요. 너 왜 약속한 돈 안 주니? 애 봐주면 달에 200씩 준다며. 예? 경화가 안 드렸어요? 경화가 자기 월급에서 바로 드리기로 했는데. 못 받았어. 지금 2달이 다 돼가는데 말 한마디가 없네. 아, 제가 물어볼게요. 깜빡했나 봐요. 그래, 물어보고 바로 보내라.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요것들이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아주 지들 멋대로 하려고 하네 싶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아이를 봐주러 아들 집으로 갔죠. 그런데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어머님, 어제 정민 씨한테 전화하셨다면서요? 그래, 정민이는 돈 보낸 줄 알던데 너 왜 돈 안 주니? 제가 그렇게 묻자 며느리는 또 서운한 표정을 짓더군요. 어머님, 근데 저 너무 섭섭해요. 뭐가? 진짜 그 돈을 다 받으시려고 하신 거예요? 뭐? 아니, 저나 정민 씨나 돈을 엄청 버는 것도 아니고 저희한테 200이면 꽤 큰 돈인데.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애초에 준다고는 왜 했는데? 그냥 부탁드리면서 의뢰하는 소리죠. 어머님이 진짜 받으신다고 할지는 몰랐어요. 뭐야? 아니, 내가 먼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니들이 준대놓고 진짜 받을지 몰랐다는 건 뭐야? 어머님이 돈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저희도 그냥 부탁드린다 하기엔 그러니까 드린다고 한 거죠. 솔직히 어머님 손주잖아요. 그냥도 얼마든지 봐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누가 친손주 보면서 돈까지 달라고 그러세요. 보통은 오히려 손주 키우는데 쓰라고 돈을 더 주시죠. 며느리는 도리어 본인이 더 서운해하는 겁니다. 저는 기가 막히고요. 주원이 나왔을 때 300, 유모차 카시트, 애기 침대까지 내가 사준 건 다 까먹었니? 그건 아는데 어쨌든 저나 정민 씨도 돈 벌려고 아등바등 열심히 사는 거 아시잖아요. 저희 조만간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하잖아요. 그럼 돈 들어갈 일 얼마나 많은데요. 한 푼이라도 더 모으고 허리띠 졸라매야 되는데 어머님한테 어떻게 200을 드리냐 그거죠. 너네가 준다며. 진짜 받으신다 할지 모르고요. 저는 혈압 오르는 기분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한마디로 뻥을 쳤다 그거네. 돈 줄 생각도 없으면서 줄 것처럼. 뻥이라뇨. 어머님 말씀을 하셔도. 뻥 맞잖아. 제 말에 며느리도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어머님, 근데 그냥 가족끼리 예의 삼아 가볍게 한 소린데 그걸 어머님도 진심으로 받아들이셨다니 좀 그래요. 일단 저는 출근해야 돼서 가볼게요. 며느리는 그러고 부랴부랴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얼마나 부하가 치미는지 자기들 마음대로 육아 떠넘긴 것도 모자라 이제 와선 저를 손주 그냥 봐주지도 않고 돈만 밝히는 인간으로 몬다는 게 너무 열받더라고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죠. 오늘 7시까지 오라고 할 말 있다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으니 아들과 며느리가 앞에서 만났는지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들이 주춤주춤 눈치를 보더니 먼저 그러는 겁니다. 저기 엄마, 내가 이 사람하고 요 앞에서 조금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잘못 생각했더라고. 돈 바로 보낼게요. 저는 그 말에 코웃음이 났죠. 그래서 말했습니다. 아니다, 보내지 마. 경아가 한 말 틀린 말 하나도 없어. 가족끼리 의뢰 예의 삼아 한 소린데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건데, 그지? 제가 웃으며 그렇게 말하니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치만 보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실은 나도 너네한테 말해줄 거 있다.
너네 새 아파트 들어갈 때 잔금 그거 우리가 해주기로 했잖아? 예, 뻥이야.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예? 뻥이라고. 못 해줘. 너네 새 아파트 들어간다기에 그냥 가족끼리 의뢰하는 소리로 잔금은 해주겠다 했는데 설마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인 건 아니겠지? 엄마! 어머님! 저는 웃으며 가방 챙겨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나 안 온다. 내가 6달 동안 애 돌봐준다고 한 거 그것도 뻥이야. 가족끼리 예의 삼아 한 소리였는데 그걸 진짜 믿고 나한테만 맡기려고 한 건 아니겠지. 이제부터 알아서들 해라. 나한테 연락할 생각 말고. 저는 그렇게 자리를 뜨려고 하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미친 듯이 잡더라고요. 엄마, 왜 이러세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이고, 뭘 잘못했어.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다. 가족끼리 그냥 생각 없이 이런저런 얘기할 수도 있는데 팔푼이처럼 그걸 진짜라고 믿으면 안 되는 거지. 엄마, 이러지 마시고 얘기를 좀 하고 가세요. 어머님,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제가 완전 잘못 생각했어요. 돈 바로 보내드릴게요. 절대 보내지 마. 내가 손주 봐주고 돈 받았다고 두고두고 까일 일 있니? 이런 한 푼도 보내지 마. 나 받을 거 없다. 마찬가지로 너네한테도 내가 줄 건 없고. 아들과 며느리 저 가려는데 못 가게 다리까지 붙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손주는 그 와중에 재밌어 보이는지 깨르륵거리면서 저한테 안기려고 하고요. 저는 손주 안 하다가 아들한테 넘겼습니다. 자, 앞으로 잘해보렴. 저는 그리고 잽싸게 나가버렸습니다.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따라 나오는 것 같길래 급하게 엘리베이터 잡고 도망치듯 가버렸죠. 잔머리 굴리고 내 희생은 당연한 줄 아나 본데 어디 두고 봐라 하면서 집으로 획 가버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전화기에 불나게 전화하고 그 와중에 제 통장으로 돈까지 보낸 겁니다. 요것들이 어디서 은근슬쩍 저 그대로 다시 돌려줬습니다. 제가 전화 안 받으니 남편 폰으로까지 전화가 오더라고요. 남편도 아들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했죠. 엄마 갖고 장난치냐고. 너네가 알아서 하라고요. 결국 그 후로는 아들도 며느리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나중에서야 들으니 그 다음날 아들은 급하게 휴가를 썼고 그 후에는 며느리가 휴가를 또 썼대요. 휴가 쓴 사이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시터를 찾았다는데 시터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더군요. 겨우 구하긴 했는데 한 달 시터 비용만 250, 그것도 아이만 딱 돌보고 간단한 청소 정도만 해주는 비용이요. 저한테 돈 주는 거 아까워서 깨부리다가 시터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게다가 제가 약속했던 아파트 잔금도 안 준다 했으니 아들 내외도 한바탕 난리가 났죠. 아들 저한테 전화 와서 잘못했다고 돈 안 드린 건 경아 생각이었지 자기는 생각 다르다고 하길래 저한테 또 욕 얻어먹었습니다. 와이프가 그랬다고 나한테 쪼르르 이르면 뭐 다른 게 있느냐고. 그리고 너도 생각이 있었으면 최소한 나한테 돈 받았느냐 한마디는 물어봤어야 되는데 너도 결국 같은 생각인 거 아니냐고 말이죠. 아들도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 후에 자꾸만 집으로 찾아와서 내 비 맞추려고 하는데 결국 잔금해달라는 것 같아서 참 속보이더라고요. 아이 핑계 대면서 찾아오고 잘못했다 그래서 한편으론 이쯤에서 적당히 넘어가줄 생각도 있긴 했지만 남편이 오히려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알길 우습게 알았다고 어디 한번 호되게 당해보라고. 황혼육아 하면서 아이 돌봐주는 어머님들 많은데 결국 자식들 위해서 희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고마운 줄은 모르고 뭐 맡겨놓은 것처럼 당연하게 굴면 안 된다는 걸 자식들도 알았으면 좋겠네요. 자기들 께에 자기들이 넘어간 것 마냥 저한테 줄 돈 아까워서 머리 굴리다가 돈은 돈대로 나가고 부모 자식 간의 의까지 상했으니 이게 뭡니까?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약속을 한 게 있으면 지켜야 되는 거죠. 또 무조건 당연한 게 어딨나요? 도와주고 도움 받았으면 고마워하는 게 맞는 거죠. 아들 내외도 이번 기회에 부모라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걸 명심했으면 합니다. 또 앞으로는 당장 눈앞만 보지 않고 좀 멀리 내다보며 살 수 있는 지혜를 가졌으면 하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차입니다. 결혼 전 저희 친정은 일찌감치 절에다 제사 맡기고 명절 때는 여행 가거나 집에서 쉬거든요. 그게 너무 익숙해졌는데 남편하고 결혼을 하고 보니 명절 준비 제대로 하는 집이더군요. 먼저 결혼한 친구들 명절 준비에 치떨 때는 힘들겠다 생각하긴 했어요. 걱정도 됐고요. 명절이 끝나면 이혼율이 치솟고 할머니, 엄마, 며느리, 딸 등등 여자들만 엄청 갈아대면서 고생시키는 게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결혼 전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자기 집은 엄청 간단하게 한대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남편 말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첫 명절이 다가왔는데 어머님이 하루 전에 오라고 하시더군요. 제사 음식 준비를 해야 된다면서요. 남편은 분명 별거 없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이 하길래 하루 전에 오라고 하시나 싶어 걱정도 되고 남편한테도 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허허실실거리며 자기도 같이 하자느니 그렇게 안 많다느니 그런 소리나 하더군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할 게 엄청 많은 겁니다. 남편도 좀 놀라더라고요. 엄마, 뭐 이렇게 식재료를 많이 샀어? 우리 이렇게 안 했잖아. 남편 말에 어머님은 펄쩍 뛰시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네가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원래 이렇게 했어. 아닌데? 나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얘가 시끄러. 너는 가서 TV나 봐. 저는 좀 벙쪘습니다. 왠지 추측으로는 남편 말처럼 여태까진 정말 간소하게 한 건 맞는데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제대로 준비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하기 싫죠. 하지만 결혼하고 첫 번째 명절이고 저도 밉보이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앞치마를 두르고 어머님에게 배워가며 조금씩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저는 전을 구우라며 바닥에다 전기팬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계란도 왕창 깨서 섞고 밀가루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만드는데 보기보다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기름도 너무 튀고요. 종류도 참 많더군요. 이 많은 걸 언제 다 하나 싶어서 까마득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니 신호가 들어오는 겁니다. 저희 남편에게는 4살 많은 누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신우 손에도 장본게 들려 있더라고요. 어쩐 일이냐? 우리 어머님이 자기 집에서 하지 말고 형님이랑 나랑 나눠서 제사 음식 해오래. 내가 튀김하고 전하기로 했어. 그래? 근데 근데는 어차피 엄마 음식 준비할 거잖아. 하는 김에 같이 하자고. 신우는 그러면서 저한테도 인사하더라고요. 올케도 와 있었네? 저도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올케, 명절 음식 좀 해봤어? 아니요, 안 해봤어요. 저희 친정은 안 하거든요. 진짜? 그러면 이제라도 좀 빡세게 배워야겠다. 앞으로는 계속 해야 되잖아. 저는 왠지 속이 갑갑하더라고요. 밖에서 TV 보고 있는 남편도 너무 얄밉고요. 신우는 자기가 사온 튀김과 전재료를 꺼내서 손질했습니다. 그때까진 각자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미 제가 할 것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신우는 튀김 준비를 하면서 전 부칠 재료를 저에게 주는 거예요. 올케, 이거 올케가 좀 해줘. 나는 튀김할게. 너무 당연하다는 듯 저에게 떠맡기는 겁니다. 신우가 주는 재료는 양이 정말 많았어요. 게다가 산적은 따로 꽂아서 하라고 재료하고 꼬치까지 주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걸 제가 어떻게 다 해요? 하는 김에 하는 거지. 그렇게 많지도 않아. 가만히 앉아서 전만 부치면 되는데. 뭐 힘든가? 그리고 나는 놀아? 튀김해야 된다니까. 엄마는 탕국하고 나물 준비하잖아. 저는 거실에 있는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남편은 제 시선은 보이지도 않는지 TV만 보며 킬킬거리고 있더라고요. 같이 하자느니 어쩌느니 해놓고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일단 전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도대체 이 많은 걸 언제 다 하나 싶고 제가 무슨 전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된 줄 알았어요. 심정적으로 왜 명절 끝나고 이혼을 그렇게 하는지 몸소 이해가 됐다고나 할까요? 계란물이 팬이며 바닥에 깐 신문지 위로 엉망이 됐고 계속 밀가루에 계란물에 손을 적신 저는 나중에는 손이 아릿하게 저려올 정도였습니다. 더 어이없는 게 신우는 튀김을 다 하고는 갑자기 전화가 왔다며 밖으로 나가서 돌아올 생각을 않고 어머님도 탕국과 나물 준비를 끝내니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주방에 저 혼자서 그걸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눈물도 나고 진짜 마음 같아서 다 때려치우고 그냥 저희 집 가고 싶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이 와서 많이 힘드냐고 고생한다는 입 발린 소리하면서 전 주워가서 먹고 저는 부글부글하며 반나절을 전만 구웠습니다. 그렇게 겨우 다 끝내갈 무렵 신우가 들어와서 저를 보더니 어머, 올케. 세상에 너무 못 구웠다. 저는 그 말에 진짜 들고 있던 뒤집개를 집어 던질 뻔했습니다. 네? 아무리 처음이라지만 이게 뭐야. 올케 요리 솜씨 되게 없구나. 그럼 네가 하던지. 속으로 욕이 나오더군요. 아, 이거 우리 시댁 들고 가면 왜 이렇게 못 구웠냐고 한 소리 하시겠네. 어쩔 수 없지 뭐. 신우는 제가 이글이글 노려보는데 신경도 안 쓰고 커다란 통에 키친타올을 깔더니 전을 차곡차곡 챙기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얄미운지. 명절 전에도 시댁 식구들은 종종 봤지만 그렇게 얄미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을 다굽고 뒷정리며 기름튄 바닥까지 다 닦아야 했어요. 설거지가 산더미같이 쌓였는데 올케가 자기가 그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이 같이 하라고 해서 저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결국 뒷정리에 설거지도 제가 한 거죠. 그렇게 음식 준비를 마치고 녹초가 돼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님은 내일 일찍 다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차 안에서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눈치 보면서 이런저런 말을 붙이는데 그 주둥이까지 얄밉더라고요. 그래서 입을 열었습니다. 같이 한다며. 그러려고 했는데 또 괜히 엄마 눈치 보여서 내가 결혼 전에도 안 거들었는데 괜히 이제 와서 거든다 그러면 마누라만 챙긴다고 그럴 거 아니야. 결혼했으면 마누라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기 싫잖아. 많이 힘들어? 반나절 동안 젖만 구워봐. 안 힘들겠어? 미안해. 내가 어깨 좀 주물러 줄게. 됐어. 그리고 형님도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자기 시댁에서 쓸 걸 왜 나한테 시켜? 그러게. 누나도 참. 우리 누나가 좀 그래. 네가 이해해. 남편은 그냥 장난치듯 웃으며 넘어가더라고요. 얼마나 화딱지가 나던지. 저는 그 일 이후 다시는 똑같이 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다시 명절이 찾아왔죠. 어머님은 역시나 하루 전날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가보니 이번엔 신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 필요한 식재료 사들고요. 왔어, 올케? 네. 저번에 그렇게 반반 만들어가니 우리 어머님이 편하고 좋다면서 또 그렇게 하라네. 앞으로는 이렇게 시키실 모양이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에게 전기팬 앞에 앉으라고 하더군요. 저번 명절 때 올케가 너무 전을 못 붙이는 거야. 우리 시댁 식구들도 한 소리 했다니까. 이번에는 잘 좀 붙여줘. 한번 해봤으니까 실력 좀 늘었겠지? 저는 수북히 쌓인 재료와 계란물, 밀가루를 보고 이건 진짜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죠. 저 잠깐 앞에 좀 갔다 올게요. 어딜? 뭐 사올 게 좀 있어서요. 제 말에 신우가 농담조로 그러더군요. 올케 전 부치기 싫어서 도망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킬킬거리더군요. 저는 그냥 빙긋 웃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길로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근처 시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시장 전집에 있는 포장된 전을 종류별로 사고 그 길로 다시 시댁에 갔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고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이판 사판이다 싶었어요.
제가 들어와 보니 자기들끼린 음식 준비도 안 하고 식탁에 앉아서 과일 먹고 있더라고요. 저를 기다렸겠죠. 이 집 명절 준비하는 노예인 바로 저요. 저는 마음을 먹고 숨을 크게 들이쉬었죠. 뭘 사온 거야? 저는 웃으며 식탁 위에 전을 올려놨습니다. 전 사왔어요. 넉넉히 사왔으니까 이걸로 저희 집하고 형님도 들고 가세요. 돈은 안 받을게요. 제 말에 신우와 어머님 표정은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얘가 미쳤나 싶은 표정이었어요. 남편까지 슬그머니 오더니 전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이, 이걸 사온 거야? 예, 선아야. 너 이걸 어디서 산 거야? 시장이요. 시장에 전 쌓아놓고 팔잖아요. 이게 훨씬 맛도 있고 모양도 예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고생했나 몰라요. 제 말에 신우도 기막히다는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올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음식하기 싫다고 시위하는 거야? 네, 형님. 저 음식하기 싫어요. 저번에 해보니까 손도 너무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보람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제 말에 어머님은 나 참 이러시고 신우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음식하기 싫어서 이걸 사왔다고? 네, 무슨 문제 있어요? 예, 선아야. 너 이건 아니지. 이게 무슨 대먹지 못한 짓이야. 명절이라서 음식 좀 하라고 했기로서니 떡하니 파는 전을 사와? 네, 이것도 전이잖아요. 제사 음식은 조상님들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지. 정성스러운 마음도 들어가야 되고, 누구는 파는 거 몰라서 직접 하니? 험악해진 분위기에 저도 슬슬 열받더라고요. 그래, 오늘 말 다 하자. 내가 여기서 지고 들어가면 나는 이혼하는 거 아닌 이상 평생 개고생하며 산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제 조상님도 아닌 분들한테 제가 정성스러운 마음이 뭐가 있다고 그런 게 들어가겠어요. 오히려 너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데요. 그리고 형님네 음식도 하는데 따지고 보면 제가 해도 남의 손에 맡기는 거잖아요. 제가 하는 거나 전집에서 만드는 거나 뭐가 달라요? 제 말에 어머님과 신우는 거품 물고 남편은 저를 말리더라고요. 자기야, 그만하자.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아, 그래 생각해보니까 자기네 조상님들이네. 자기가 해. 절은 잘도 하면서 음식은 준비 못할 게 뭐야? 아, 그리고 어머님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진짜 양반들은 음식 준비도 다 남자들이 했대요. 여자 손 타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게다가 음식 준비도 엄청 간소하게 했대요. 근데 조선시대 때 평민들이 너도 나도 양반 호적 샀잖아요. 그때 이게 변질된 거라네요. 게다가 자기들이 하기 싫으니 아내며 며느리한테 다 맡긴 거고요. 그런 거 보면 참 필요 없는 허례의식인데. 안 그래요? 제 말에 어머님, 신우, 남편까지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제 말에 소리를 버럭 지르시더라고요. 야, 얘가 지금 뭔 소리라는 거야?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어머님 저보고 야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엄연한 이 집 며느리인데 양반 집에선 그렇게 안 해요. 올케 진짜 장난 아니네. 남편은 질겁하며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왜 그래 자기야? 뭘 왜 그래? 너 저기 산더미처럼 쌓인 재료 봤어? 저거 나보고 다 붙이래. 내가 왜 그래야 돼? 너랑 결혼했다는 이유로 내가 이 집 노예라도 된 거야? 아니, 힘들지.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하루잖아.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하루? 좋아. 그러면 내일은 우리 집 와서 자기가 붙여봐. 내가 재료 준비해 놓을게. 뭐? 하루라며 못할 것도 없잖아. 진짜 이럴 거야? 본인은 못하겠나 보지? 저랑 남편이랑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데 어머님이 제 가방을 들고 나와서 남편에게 주더라고요. 너네 그냥 가라. 내가 살다 살다 별. 엄마 왜 그래요? 명절 하루 전 부치는 게 싫다고 시장 가서 전 사오는 게 이게 말이니? 저는 남편이 들고 있던 가방을 챙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럼 가볼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획 나갔습니다. 어머님은 기막혀 하시고 남편도 미치고 팔짝 뛰며 따라오더라고요.
솔직히 그렇게 대판했는데 무슨 정신으로 거기에 계속 있겠나요? 남편하고는 그날 집에서 실컷 싸웠어요. 제가 한 행동이 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스스로가 너무 불합리하다 느끼는데 마냥 참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요. 어머님과 이 일을 전해 들은 아버님은 화가 나서 시댁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고 남편은 안절부절했지만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안 간다고 누가 무섭나요? 이 일을 제 친구들에게 말하니 명절 스트레스 어지간히 받던 친구들도 속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만 했던 걸 진짜 했냐면서요. 그러면서 한 친구가 근데 잘했어 차라리. 초반에 아니다 싶을 때 뒤집는 게 맞아. 시간 지나서 얘기하잖아? 그 얘기를 왜 이제서야 하냐고. 나만 이상한 사람 된다? 차라리 엎을 거면 초반에 없는 게 나아. 나는 꾸역꾸역 참았거든. 우리 어머님 나 친정에도 못 가게 한다. 초반에 그럴 때 나도 친정 갈 거라고 했어야 되는데 못 해놓으니까 이제는 갈수록 안 보내려 해. 당연하다는 듯이. 나도 진짜 언젠가는 뒤집을 거라고 벼르고 있다니까? 제 친구들은 제 행동을 이해했지만 저희 남편은 자기 부모님께 끝까지 사과도 안 한다며 섭섭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대판 싸우고 앞으로 음식 해야 될 일 있으면 남편더러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저보고 치사하다며 알겠다고 하고요. 그 후 시간이 흘렀지만 시부모님은 저 보기 싫다 해서 여전히 안 가고 있습니다. 남편하고는 사이가 풀려서 이전처럼 잘 지내고 있고요. 시부모님은 저 괘씸해하며 사과하기 전까진 오지 말라고 하시지만요. 저는 솔직한 말로 시댁 갈 일 없으니 속 편하고 좋기만 합니다. 언제까지 안 갈 수 있겠냐마는 저는 제 행동이 사과할 일이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앞으로 오지 말라고 하시면 안 가고 명절 때는 집에서 푹 쉴 생각입니다. 어머님은 며느리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에 화가 나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제 나름대로 분노를 해소할 방법을 찾은 거예요. 제가 그때 그렇게 뒤집어 엎지 않았으면 이혼까지 생각했을지도 모르니까요. 제가 과했다 생각할 수도 있고 잘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그때의 제 행동을 후회하진 않습니다. 이번 명절도 안 가기로 했으니 친정에나 가 있을 생각입니다. 저도 저희 집 가서 푹 쉬다 오려고요. 남은 명절 잘 보내시고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